바로 볼게요. 봐봐. 군집. 군집이라는 말 속에 우리 지난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된다 그랬죠? 이 개체군은 한 종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한다면 그 한 종과 또 다른 종과 또 다른 종과 또 다른 종들이 여러 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은 군집이라고 불러줍니다. 개체군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군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 문제에서 개체군이 큰 개념이냐 군집이 더 큰 개념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군집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군집은 여러 종이 이렇게 여러 종이 함께 모여 있으면 군집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군집 안에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게 생산자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소비자들이 될 거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은 미생물들이나 곰팡이, 버섯 같은 것들은 분해자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얽혀있는 곳을 군집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1차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먹죠. 그리고 화살표가 향해 있는 거 봐봐. 화살표가 이렇게 향해 있다. 자기 영양물질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영양물질이 쟤한테 전달된다라는 개념으로 화살표가 자기를 먹는 녀석 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애벌레가 말하는 거야. 뭐라고? 쟤가 나를 먹어요. 라고 이렇게 찝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얘를 먹어 하지 않고 쟤가 나를 먹어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이라는 개념과 먹이 그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디 째겠다. 자, 먹이 사슬은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먹이 그물은 그 먹이 사슬 관계가 얘네들처럼 복잡하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도마뱀을 누가 먹냐? 참새도 먹고 뱀도 먹죠. 독수리도 먹죠. 이렇게 얘를 먹는 애가 많고 독수리 입장에서 먹을 게 되게 많은 거. 먹을 게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단순한 먹이 사슬 관계가 아니라 먹이 그물 관계라는 것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그물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A라는 종이 B라는 종 이렇게 아주 단순한 생태계 A 생태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인 B 생태계가 있을 때 얘는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고 표현하고 얘는 먹이 사슬이 복잡하죠. 먹이 사슬이 복잡한 걸 먹이 그물 상태에 있다. 또는 먹이 그물 형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여기 B라는 생태계 안에는 먹이 사슬이 없나요? 들어있죠? 네, 이게 사슬 문제가 아니고 사슬이라서 이거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걸 사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이 사슬은 여기도 이 안에도 사슬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군집의 구성을 보는 중이에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좀 가끔 물어보더라. 얘가 1차 소비자고 얘가 2차 소비자고 얘가 3차 소비자고 4차 소비자잖아요. 4차 소비자를 얘를 잡아먹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걔를 5차 소비자를 할 거 아니야? 5차를 잡아먹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죠? 6차, 7차에서 무한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물질,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를 다음에 넘겨주고 아주 일부를 넘겨주다 보니까 5차, 4차, 5차까지 오는 동안 넘어오는 에너지 양이 되게 작아요. 넘어오는 에너지 양이 엄청 작은데 그걸 계속 무한대로 그 위로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어디 나와 있냐면 몇 단계까지 연결될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자, 포인트 이겁니다. 에너지 양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5단계 정도까지로 제한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5단계까지밖에 안 돼. 즉 4차 소비자까지로
제한이 5단계, 6단계까지는 잘 가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4차 소비자 정도에서 끝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군집 안에 있는 생태적 지위는 뭐냐면 자기가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적 지위.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요 그림은 먹이 지위라고 합니다. 먹이 지위. 먹이사슬 관계 안에서 내가 먹이 위치가 2차 소비자 위치에 있는지 4차 소비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먹이 지위라고 불러줘요. 독수리단은 먹이 지위가 몇 차야? 그럼 4차에 있어 라고 불러주는 거지. 먹이 지위라고 불러주고요. 공간 지위는 자기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공간 지위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공간 지위는 하늘이라고 보는 거야. 주로 잠자는 곳이 아니라 주로 활동하는 곳을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군집이란 이 녀석들은 자기만의 먹이 지위와 자기만의 공간 지위를 가지면서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한테 너의 생태적 지위가 뭐야? 그러면 나는 먹이 지위상으로는 이만큼이고 공간 지위상으로는 여기에 살아 라고 말하면 되겠죠.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중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군집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자기만의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군집의 구조로 가볼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자, 군집의 구조는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군집 안에 우점종이라는 구조, 우점종도 있고, 희소종도 있고, 지표종도 있고, 핵심종도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좋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풀밭이야. 이만한 풀밭이 있는데 이 풀밭이라는 생태계, 이 생태계 안에 군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여러 종들이 살고 있을 테니까. 자, 군집의 구조를 알고 싶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생물종이 몇 개 들어있고 B라는 생물종이 몇 개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생물종은 누구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이 군집 안에 있는 생물들의 구조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구조를 알아낸다는 건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종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를 구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종이 살고 누가 제일 많고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요 생태계가 가로 세로 1m에 해당하는 요만한 화단이라고 볼게요. 1m, 가로 1m, 세로 1m에 해당하는 화단 안에 어떤 군집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형구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짜리 이렇게 틀을 만들고 각각 10cm 또는 1cm, 얘는 몇 cm야? 10개냐?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2cm, 20cm이네. 요거대로 한다면 가로 1m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자르고 있잖아. 1m를 5개로 자르니까 얼마야? 20cm씩 맞나? 맞죠? 20cm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씩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철사로 20cm마다 철사를 연결을 해요. 철사를 연결해서 가로 1m, 세로 1m 되는 이 화단에다가 이렇게 얹어 보는 거야. 얹어 놓고 나서 실제로 그 안에, 그 철사로 된 네모난 사각형 안에
그 사각형 안에 네잎클로버가 몇 개 있는지, 그 사각형 안에 질경이가 몇 개 있는지, 사각형 안에 민들레가 몇 개 있는지를 실제로 세보는 거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밀도, 빈도, 피도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 빈도, 피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밀도의 개념, 빈도의 개념, 그리고 피도의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 밀도, 빈도, 피도. 자, 일단 우리 바로 밑에 우리 274쪽의 맨 위에 쪽에 박스가 있는데 밀도의 정의가 방형구 전체 방형구 면적 중에 특정 종의 개체수입니다. 자, 써놓은 거 쓸게요. 밀도라는 개념이 전체 면적, 방형구의 전체 면적 안에 제곱미터겠죠? 그 전체 면적 안에 생물종의 개체수 몇 개가 있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자, 면적은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안에 그 개체가 얼마의 개체, 몇 개의 개체를 갖고 있냐를 가지고 밀도를 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밀도가 질경이를 찾아보자. 질경이의 밀도. 질경이의 밀도. 방형구 4개군요. 방형구 4개니까 전체 4제곱미터네. 자, 이거 방형구 4개 설치한 거야. 하나, 둘, 셋, 4개 설치했으니까. 자, 화단이 가로로 4m, 세로로 1m짜리 길쭉한 화단에 방형구를 4개를 놓은 거야. 4개를 놓은 상황이야. 그럼 전체 면적은 가로 4에 세로 1이니까 4제곱미터가 되겠죠? 4제곱미터. 전체 면적은 4제곱미터가 되겠죠? 4 곱하기 1이니까 그 안에 질경이가 몇 개 있나 세는 겁니다. 질경이가 몇 개 있나 라고 셌을 때 질경이가 어떻게 생겼냐? 알겠냐? 하나, 둘, 셋, 4개 보여요? 전체에 4마리밖에 없는 거 보이나요? 하나, 둘, 셋, 4마리. 그래서 밀도가, 질경이의 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4제곱미터 안에 4개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 그래서 밀도는 1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밀도 1이야. 질경이 밀도가 1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질경이 밀도 1이야. 아, 질경이는 밀도가 1이야. 같은 방법으로 토끼풀의 밀도를 구하면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있네요. 그래서 얘는 4제곱미터 안에 16개가 들어서 밀도가 4야 라고 4야. 토끼풀의 밀도는 4야 라고 불러주는 거고, 마지막 민들레의 밀도가 얼마야? 그러면 전체 4 중에 개체수가 되게 많죠. 여기 봐봐. 방형구 안에 2개 들어있죠. 20개, 둘넷, 여섯, 둘넷, 일곱, 열하나, 열셋, 열네, 열다섯, 20개. 그죠? 이거 방형구 안에 민들레 개체수를 쓰는 거니까 2개 보여요? 2개. 얘는 2개, 3개. 보이죠? 이걸 다 하나하나 세는 거야. 하나하나 다 세갖고 개체수가 전체 20개거든요. 20개라서 4제곱미터 안에 20개 들었어. 그래서 얘는 밀도가 얼마다? 5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걸 딱 방형구를 준 다음에 이 식물 3가지 식물종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냐? 당연히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밀도가 크겠죠. 개체수가 제일 많은 바로 민들레가 밀도가 제일 크게 됩니다. 자, 밀도는 알겠어.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인 거 알겠어요. 두 번째, 빈도입니다. 자, 빈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거 기억해야 돼. 방형구의 개수, 전체 방형구의 개수 중에 그 녀석이 출현한 방형구의 개수를 빈도라고 그래. 몇 번, 빈도라는 말이 몇 번 출현했냐 이 뜻이고, 빈도 몇 번 출현했냐. 그래서 전체 방형구 수, 전체 방형구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종이 출현한 방형구, 출현한 방형구의 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질경이의 빈도를 구하면 얘는 지금 방형구 몇 개야? 하나당 25개니까 4개 있으니까 100개죠. 100개의 칸이 있어. 100개의 전체 방형구 칸이 있는데 저 질경이가 출현한 칸은 이 칸, 한 칸, 2칸, 3칸, 4칸이죠. 그래서 전체 100 중에 4가 돼서 100분의 4, 0.04가 아니다. 뭐지? 이게 뭐죠? 잠깐만요.
4분의 4가 나오지? 전체 방향구 수 중에 출현 방향구 수 아니야? 빈도, 전체 방향구 수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 했는데 방향구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이 아니군요. 이런. 다시.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전체 방향구를 이걸 하나의 방향구라고 보고 있어. 하나의 방향구. 이걸 하나의 전체 큰 걸 하나의 방향구로 보고 있어. 그래서 100칸이 아니라 전체 4개의 방향구 중에 질경이가 출현한 방향구는 누구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4개의 방향구 중에 여기도 출현했고 여기도 다 출현했죠. 4개 중에 4개 다 출현했으니까 얘는 빈도가 넷 중에 넷이 다 있어. 1이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빈도가 1이야. 자,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떤 거 볼게요. 다른 것들은 자, 토끼풀의 빈도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전체 방향구 4개 중에 토끼풀이 있는 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토끼풀의 빈도도 1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민들레는 좀 다릅니다. 민들레는 여기는 있어요. 여기도 있죠. 두 군데만 있고 여기하고 여기는 안 보이죠. 그래서 4개 중에 두 군데 방향구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민들레의 빈도는 0.5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전체 방향구 수 여기서는 전체 크게 4개라고 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피도는요. 피자가 면적이거든요. 면적. 그래서 피도의 개념이 정의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전체 방향구 면적 얘랑 똑같아. 전체 방향구의 면적 중에서 얼마만큼 그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차지 면적을 제곱미터로도 피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것들은 아무래도 걔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으니까 피도가 좀 낮게 나타나겠죠? 같은 개수라면. 근데 개수도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걸 따져본 게 전체에는 면적이 4제곱미터죠. 마찬가지로 질경이를 써보면 전체 4제곱미터라는 방향구의 면적 중에서 특정 종 질경이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해보면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얘가 차지하는 게 봐봐. 얘가 가로 세로 요 방향구 한 칸의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0.2 곱하기 0.2죠. 맞나요? 방향구 한 칸이 0.2 곱하기 0.2니까 0.04죠. 방향구 한 칸이 0.04죠. 그래서 얘가 방향구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방향구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면적이니까 하나당 0.04짜리가 하나, 둘, 셋, 4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0.04 곱하기 4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해 보입니까? 0.04 곱하기 4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피도가. 물론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개체수 비례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크기가 여기를 꽉 채운다고 보고 이렇게 쓰는 거고. 또 해볼게요. 토끼풀 해볼게요. 토끼풀은 조금 작죠? 조금 작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를 그냥 0.04, 0.04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구 안에 들어만 있으면 0.04라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칸에다가 여기 4칸에다가 여기 또 5칸에다가 3개 해서 아까 개수가 16개 채수였으니까 0.04짜리가 16개 들어있다 라고 계산을 해서 4중에 계산해서 0.16이 나옵니다. 자, 질경이는 피도가 0.04가 나오게 되고 토끼풀은 개체수가 16개가 각각의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6칸을 차지해서 0.04 곱하기 16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민들레는 좀 달라. 민들레 전체 개체수는 20개인데 하나가 두 녀석이 같은 방향구에 들어있고 여기는 3개가 같은 방향구에 들어있잖아. 그럼 면적은 하나의 면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가 차지하는 면적이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0.04짜리가 12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들레의 피도는 0.1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밀도의 개념, 빈도의 개념, 피도의 개념인데 쌤이 이렇게 암기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에 해당하는 건 개체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빈도는 얼마나 자주 출현하냐라는 개념에서 출현한 방향구 개수, 그 방향구의 개수를 표현을 하고, 피도는 이제 피자가 이제 어떤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면적,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나중에 딱 들어와 있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뭐냐면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경이의 밀도가 1이고 토끼풀의 밀도가 4고 민들레의 밀도가 5잖아. 전체 밀도가 얼마야? 10이죠. 전체 밀도 10 중에서 질경이가 차지하는 밀도는 1이죠. 10분의 1 되는 거야. 상대 밀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빈도도 마찬가지야. 빈도도 이 녀석의 빈도가 1, 얘는 빈도가 1, 얘는 빈도가 0.5니까 2.5죠. 그래서 빈도가 전체 2.5 중에 질경이가 차지하는 빈도는 1이었잖아. 2.5분의 1로 계산하는 거고요. 피도도 얘는 0.04, 얘는 0.016, 0.12니까 다 더하면 0.32죠. 전체 0.32 중에서 질경이가 차지하는 피도는 0.04이기 때문에 0.3인분의 0.04에서 12.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걔가 차지하는 밀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에 해당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식물 군집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드디어 이 전체 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전체 요 식물 군집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우점종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점종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점종은 어떻게 알았느냐? 우점종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불러주고요.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을 때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녀석을 우점종 삼으면 중요치.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중요치를 구하는 방법은 방금 우리 구한 것 중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이 중요치입니다.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모두 다 더한 녀석을 중요치라고 불러줍니다. 중요치가 크다. 그래서 방금 상대 밀도, 피도, 빈도를 다 구했잖아. 10, 40, 12.5 더하면 되고요. 40, 40, 50 더하면 되고요. 50, 20, 37.5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해서 가장 큰 녀석이 누가 나옵니까? 누가 제일 크지? 토끼풀이 가장 큰 값이 나와요. 토끼풀이 무려 140 나오죠. 130 나오죠. 130이고 질경이는 62.5 나오고요. 민들레는 107.5가 나오거든.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녀석, 이 세 개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중요치가 가장 높은 녀석은 이 군집 안에서 토끼풀이다. 그러므로 이 토끼풀이 우점종입니다.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은 토끼풀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우점종을 찾는 방법까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우점종을 찾아내는구나. 실제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는 게 나와요.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계산하는 걸 하려면 각각의 밀도가 뭔지, 빈도가 뭔지, 피도가 뭔지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군집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게 우점종이에요. 우점종이라서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나 해서 가장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걸 찾아서 우점종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삼림의 숲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뭐 떡갈나무 숲, 소나무 숲 이렇게 정하잖아.
소나무 숲에 가면 소나무만 있나요? 아니, 다른 나무도 있거든. 근데 소나무가 우점종이기 때문에 거기 소나무 숲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우점종을 가지고 그 숲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자, 두 번째 희소종은 뭐냐면 가장 적게 들어있는 거. 뭐가? 수가 제일 적은 종이 바로 희소종입니다. 희소종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지표종은 뭐냐면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종인데 어떤 특정한 환경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된다. 되게 추상적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A라는 숲이 있고 B라는 숲이 있어. A라는 숲은 되게 예쁜 애들이 많아요. A라는 숲이 여기야. 안 졸려? 졸려. B라는 숲은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일어났어? 다시 말할게. A라는 숲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딴데게 A라는 숲은 엄청 깨끗해. 공기도 맑고 그런데 B라는 숲은 공업 물질이 막 날아오는 숲이라서 좀 되게 지저분하고 환경 오염이 되어 있는 숲이야. 그러면 지표적이 뭐냐면 A라는 숲에 딱 갔어. 그랬더니 아주 이끼가 초록색 이끼가 쫙 껴있는 거야. 근데 B라는 숲에는 그 이끼가 보이지 않아. 바로 그 이끼만 보더라도 이 이끼가 산다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라는 증거야. 이런 겁니다. 지표라는 말이 뭐냐면 이 이끼로 보아서 이 이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의 환경은 이러하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지표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지표종이라고 불러줘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지리를 통해서 대기오염의 정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는 특정 지리류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어떤 생물종을 통해서 여기가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인지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지표종이라고 불러줍니다. 또 어딜 가다 보니까 에델바이스라는 생물종이 발견이 돼. 와, 그럼 여긴 고산지대구나. 굉장히 높은 지대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지표종이 됩니다. 또 양서류가 산다. 우리 도룡뇽 같은 것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여기 도룡뇽이 발견됐어. 와, 이거 되게 일곱수구나. 이제 깨끗한 물이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이런 양서류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종은 뭐냐면 이런 우점종은 아닌데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불가사리 같은 것들이 핵심종인데 불가사리 개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불가사리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책에는 어디냐? 있다. 맨 위에 핵심종의 예 중에 담치, 홍합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홍합의 개체수가 늘어나서 바위를 점령하게 되고 바위에 사는 따개비는 서식지를 잃고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불가사리 때문에 마지막 그 따개비의 서식지까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따개비까지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종, 핵심이 되는 종이다. 이런 핵심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생태계의 구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녀석, 그걸 핵심종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수달도 마찬가지예요. 수달이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집을 짓는 거 알죠? 그 집을 지어줘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인데 얘가 없으면 그런 집들이 서식지가 없어지기도 할 거고요. 얘가 잡아먹는 생물들이 있을 텐데 얘가 사라지면 얘가 잡아먹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녀석도 이 생태계 안에서 이 군집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점종만, 그 군집 안에는 우점종만 있는 게 아니라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과 같은 또 다른 구조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넘겨서 세 번째 군집의 종류로 바라봅시다. 힘들죠? 많이 했어 벌써. 자, 군집의 종류하고 문제 풀 거예요. 자, 군집의 종류는 수생군집, 육상군집 두 개를 얘기하고 있네요. 두 개인데 이거 읽어봅시다. 자, 군집은 수생군집과 육상군집 두 개인데 수생군집은 당연히 하천이나 호수, 강 같은 곳에 형성되는 군집이겠죠. 즉
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군집을 수생군집이라고 할 거고요. 육상군집은 물보다는 어떤 그런 땅 부분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녀석들을 육상군집이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네요.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되는 녀석은 담수군집이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바다에 형성되는 군집은 해수군집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상군집은 크게 산림과 초원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이 키워드네요. 육상군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산림은 기온이 어때요? 적당하고요. 강수량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곳이 바로 산림이 되겠고요. 책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침엽스림군에서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적당한 기후이기 때문에 산림, 즉 숲이 형성되는 곳이 산림이겠죠. 뒤에서 이제 어떤 산림이 형성되는지는 천이 배울 때 좀 배워볼게요. 초원부터 봅시다. 초원은 산림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적어요. 강수량이 조금 적어서 조금 이 큰 나무를 키우기 좀 어려워서 이런 풀들이 자라는 곳을 초원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할 게 이거야. 초본식물이 우점종이에요. 아까 여기는 목본식물이 우점종이라고 되어 있죠. 목본은 나무를 의미하고요. 초본식물은 풀들을 의미합니다. 산림의 우점종은 목본이고요. 초원의 우점종은 초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은 아예 식물이 살기 좀 어렵죠. 뜨겁기도 하고 강수량도 매우 적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을 사막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막은 특별히 무슨 우점종이 되는 식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산림, 초원, 사막의 어떤 얘들이 되겠어요. 자, 산림을 조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산림이니까 강수량은 많고 또 뭐야? 기온은 적당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곳이겠죠. 자, 여기도 아까 쌤이 처음 말할 때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본이라는 말은 나무를 의미하고 나무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주 키가 큰 나무가 있고요. 키가 좀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엄청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해요. 네, 교목. 키가 엄청 큰 나무, 교목. 생소하죠, 교목. 학교에 있는 나무가 큰가? 교목보다는 좀 작은 걸 뭐라고 하냐면 아교목이라고 그래. 아자가 뭐냐면 조금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걸 아자로 써. 아자, 아교목. 교목과 아교목. 아자 언제 쓰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것 같아. 아자는 그거에 살짝 아열대, 그죠? 열대에 살짝 못 미치는 걸 아열대 기후라고 하잖아. 그때 아자가 살짝 못 미치는 걸 아를 붙여요. 그래서 교목과 아교목이 있고요. 아교목보다도 더 작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 교목, 아교목, 관목. 되게 키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불러줍니다. 관목.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식물원 또는 무슨 식물 파는 무슨 곳, 식물 파는 곳에 가면은 관목들을 팔아요. 되게 자그마한 나무들을 파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큰 나무를 못 파니까 관목에 해당하는 작은 나무들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파는 게 있죠. 그걸 관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교목, 아교목, 관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좀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자, 관목보다 더 키가 작은 녀석은 초본층입니다. 초본이라는 녀석은 뭐야? 풀들을 의미하죠. 풀들을 의미합니다. 자, 풀들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을 선태층이라 하는데 이끼가 있는 곳, 버섯이 있는 곳, 곰팡이가 있는 곳, 여기가 선태층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완전 표면 또는 살짝 아래, 지층 아래, 땅 밑으로 살짝 아래까지를 선태층이라고 불러주고요. 땅속 깊은 곳, 땅속 완전 아래쪽을 지중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지중층. 선태층, 지중층. 자, 위에서부터 가장 키가 높은 것부터 키가 낮은 것, 그 땅 속까지 쭉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삼림의 층상구조라고 불러주고요. 왼쪽에 그래프는 뭐냐면 빛의 세기입니다. 맨 위에 높이 20m 이상은 빛의 세기가 엄청 많죠. 100% 가까이 오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20%, 10%도 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햇빛이 비추면 어디서 거의 다 흡수한다? 교목들이 거의 다 그 햇빛을 흡수하고 아래는 그늘이 지나요. 그늘이 지니까 햇빛이 많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관목이나 악교목 같은 것들은 약간 음지식물들이 많아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죠. 양지식물은 강한 빛에 적응해서 살아간 식물들이 양지식물이라고 하고요.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식물을 음지식물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음지식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군집의 생태분포 볼게요. 생태분포.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용어들만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그 용어를 딱 말하면 이거 이런 거라고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걸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되게 나열된 정보 같지만 믹스가 될 거예요. 자, 군집은 수평분포, 수직분포라는 게 있는데 수평분포는 옆을 말해요. 자,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여기 보면 강수량, 저위도, 고위도, 같은 저위도 수평분포라고 쓰잖아. 수평이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위도 안에서 좌우를 의미하는 거야. 같은 위도 30도 안에서 좌우를 수평분포라고 불러주는 건데 자, 이쪽에 강수량이 많은 곳이고 강수량이 적은 곳. 자, 위도가 같을 경우에 강수량에 따라서 열대우림, 열대초원, 열대사막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간단합니다. 같은 위도라고 할지라도 어디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간 오는 지역, 별로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군집의 이름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대지방, 영도니까 열대지방일 것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림, 이 형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비가 조금 적게 오면 초원이 형성될 것이고요. 비가 좀 많이 안 오면 사막이 형성되겠죠. 마찬가지로 30도 가까운 부분도 낙엽수림, 온대초원, 온대사막 같은 경우로 구분이 될 거고요. 60도 부근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더 낮은 곳은 강수량과 상관없이 툰드라 지역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강수량에 큰 영향을 받지만 위에는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옆으로 나열된 걸 수평분포라고 하고요. 각각 강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불러주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도가 높은 지역은 침엽수림, 툰드라가 형성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툰드라라는 지역은 온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대지방, 극지방 그 부분을 툰드라 지역이라고 불러줘요. 거기는 식물이 많이 자라지 못해 너무 추워서 이끼 같은 거 아주 작은 식물이나 이끼 같은 것들만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툰드라는 안 가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교목이라는 말이 용어가 나와 있네요.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자가 높을 교자? 처음 들어봐요. 높을 교자는 게 있나 봐요. 교목은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자고요. 버금 아자. 그 높음에 버금가는 아자를 써서 악교목이라 불러주고 관목은 물될 관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작은 나무를 물된 나무 물이 지나가면 좀 가까워서 그런가? 물된 관자 쓴다고 합니다. 한자는 그렇대요. 자, 그다음 수직분포는 위아래로 나누는 거야. 위아래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설악산에 간다. 설악산을 올라갈 때 설악산 입구 쪽과 조금 올라갔을 때와 더 높게 올라갔을 때 모습이 달라. A와 B와 C 부분에
모습이 좀 다릅니다. A쪽은 아무래도 아래쪽과 위로 올라갈수록 좀 추워지잖아.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조금 추워지고 바람도 좀 많이 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다시 수직 분포를 구분할 때는 온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도 낮아지고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을 생각해주면 돼요. 자, 아래쪽은 자,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따뜻하니까 상록 화렵수림이 잘 자랍니다. 이 상록이라는 말은 항상 녹색을 유지하는,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상록이라고 하죠. 자, 아래쪽에는 상록 화렵수림이 많이 분포하는 구조이고요. 조금 올라가야 낙엽 화렵수림이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설악산 갔을 때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갔어. 근데 입구 쪽에서만 놀다 오면은 제대로 된 단풍 구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조금 고도를 가지고 올라가줘야 거기에 낙엽 화렵수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절경은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높게 올라가면 거긴 침엽수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침엽수. 화렵수와 침엽수의 차이점. 화렵수는 넓은 잎을 가진 걸 말하고요. 침엽수는 뾰족한 잎을 가진 걸 말하잖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춥기 때문에 넓은 잎을 가지면 얼 수 있으니까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침엽수림이 위에 있고 더 높게 올라가면 되게 낮은 크기, 키가 좀 낮은 나무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대기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가 있을 경우에 다 꺾여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나무들만 꼭대기 부분에 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분포와 수직분포. 정리하면 수평분포는 기온하고 강수량을 가지고 나누고요. 수직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로 수직분포의 군집을 나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개념학의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합시다.